안녕하세요. TQQQ 연구소입니다. 어제 영상 끝에서 저는 워시 의장의 매파 충격에 무너진 수요일 장을 함께 본 뒤 우리 실험 계좌가 14,6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남겨뒀죠. 충격을 하룻밤 곱씹은 시장이 다음 장에서 이걸 차분히 소화할까? 답이 나왔습니다. 목요일 미국 장에서 나스닥 100은 2.5% 넘게 뛰었고 우리가 들고 있는 3배짜리 TQQQ는 6.87% 급등했습니다. 계좌는 하룻밤 만에 1,000달러 가까이를 되찾아 약 15,6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워시를 용서한 걸까요? 아닙니다. 어제의 상승은 워시와 거의 상관이 없었습니다. 시장은 연준과 아무 관계도 없는 두 가지 때문에 올랐고 더 중요한 건 그 초록불이 2.5%가 절반쯤은 신기루였다는 거예요. 오늘은 그 신기루의 정체와 그 아래에서 진짜로 움직인 돈의 흐름을 같이 뜯어보겠습니다. 어제 시장이 우리한테 보낸 진짜 신호는 헤드라인 숫자가 아니라 그 속살에 숨어 있었거든요. 먼저 그 신기루부터 해부하죠. 어제 나스닥이 2.5% 올랐다고 하면 보통은 종일 신나게 오른 큰 양봉을 떠올리실 겁니다. 그런데 실제 장중을 분해해보면 전혀 다릅니다. 그 2.5% 가운데 미국 정규장이 열려있는 동안 만들어진 상승분은 0.3%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전부 개장 전,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미국장이 열리기도 전인 밤 사이에 이미 갭으로 벌어진 겁니다. 미국 사람들이 손으로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이미 다 올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. 심지어 어제 6.87% 급등한 우리 TQQQ조차 그 상승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손에 쥐어진 선물이었습니다. 정규장 안에서 더해진 건 1% 남짓이었어요. 그럼 정규장이 열린 뒤엔 어땠을까요? S&P 500은 하루로는 0.8% 올랐지만 정규장 시작가에서 마감까지로만 끊어보면 오히려 소폭 마이너스였습니다. 다우는 개장 직후 그날의 고점을 찍은 뒤 종일 흘러내려서 결국 0.14% 보합으로 끝났고요. 장이 열리자마자 받은 선물을 끌어안고 그 뒤로는 아무도 더 사지 않은 하루였습니다. 속을 더 들여다보면 의심은 짙어집니다. 2.5%나 튄 날인데 어제 S&P 500 안에서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비율은 266대 241에 그쳤습니다. 겨우 절반을 넘겼을 뿐이에요. 지수는 환하게 초록인데 그 안의 종목 절반 가까이는 빨간불이었다는 겁니다.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재는 공포 탐욕 지수도 보세요. 2.5% 급등이래도 어제 수치는 38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렀습니다. 한술 더 떠서 어제 S&P 옵션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풋이 상승에 베팅하는 콜보다 더 많이 거래됐습니다. 풋콜 비율이 1.26이었어요. 변동성 지수가 11% 급락해 공포가 빠지는 날에 정작 투자자들은 보험격인 풋을 더 사모은 겁니다. 시장은 밤사이 굴러들어온 호재에 갭으로 점프했지만 막상 자기 손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자 추격 매수를 붙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쪽 손으로는 하락 보험을 들었습니다. 이게 어제의 중심 긴장입니다. 헤드라인은 환호인데 장속은 의심하고 있었어요. 그렇다면 그 밤 사이에 갭을 만든 호재가 뭐였을까요? 중동입니다.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돼 시장을 짓눌러온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번 주 끝을 향했습니다. 이 전쟁은 중간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단계까지 갔던 근래 보기 드물게 격한 충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주 미국이 그 해협 봉쇄를 풀었고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히 끝내겠다는 휴전 합의에 사실상 도달했습니다. 기억하시나요? 바로 어제 새벽 워시의 연준이 성명서에서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콕 집어 말한 게 중동 갈등이었습니다. 그 위험이 빠르게 풀려가던 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 밤사이 선물이 점프할 만했습니다. 그리고 같은 휴전 소식이 한쪽을 들어올리는 그 손으로 다른 쪽을 정확히 베었습니다. 어제 11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건 에너지였습니다. 전쟁이 끝나간다는 건 유가가 더 떨어진다는 뜻이고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을 캐고 시추 장비를 파는 회사들의 이익 기대가 깎이니까요. 정유와 시추 쪽 종목들이 줄줄이 내렸고 에너지 업종은 이번 주에만 6% 넘게 빠졌습니다. 똑같은 뉴스가 나스닥엔 갭을, 에너지엔 손실을 동시에 안긴 겁니다. 이게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 가지 성질을 미리 보여줍니다. 어제는 좋은 뉴스 하나가 시장을 통째로 한 방향으로 밀어올린 날이 아니라 같은 뉴스가 승자와 패자를 칼같이 갈라낸 날이었다는 거예요. 이 칼날의 정체는 잠시 뒤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. 그런데 공포가 빠지는 날에 왜 사람들은 풋을 더 샀을까요? 휴전이 아직 깨지기 쉬운 종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. 어제 하루만 봐도 한쪽에선 휴전이 곧장 깨질 수 있다는 불안한 신호도 이어졌습니다. 합의문은 아직 최종 서명 전이고요. 게다가 오늘,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은 미국이 준틴스데이로 증시가 쉽니다. 그래서 다음 미국장은 주말을 건너뛰고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야 열립니다. 시장 입장에서는 사흘이나 되는 긴 주말 동안 이 깨지기 쉬운 휴전을 손에 들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.
안도는 갭으로 미리 반영하되 주말 사이 합의가 틀어질 위험은 풋으로 막아두는 것. 이게 어제 그 2.5% 초록불 아래에 깔려있던 진짜 표정이었습니다. 자, 표면이 신기루였다면 어제 진짜 돈이 움직인 곳은 따로 있습니다. 반도체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6.6% 폭등했습니다. 마이크론이 8.7%, 인텔이 10% 넘게, 메모리 회사 샌디스크는 11% 넘게 뛰었어요. 이건 이란 휴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엔 두 갈래의 진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. 첫 번째 갈래는 메모리입니다. 어제의 주인공 마이크론을 보죠. 이 회사가 만드는 핵심 제품 중에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. AI 가속기에 바로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퍼나르는 특수 메모리예요.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 HBM 물량을 2027년까지 들어갈 분량까지 이미 계약으로 다 팔아치웠습니다. 문제는 이 HBM 한 개를 만드는데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보통 메모리의 3배가 넘는 반도체 원판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 메모리의 대부분을 만드는 삼성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이 너도 나도 생산 라인을 이 돈 되는 HBM 쪽으로 돌려버렸고 그 바람에 평범한 컴퓨터용 메모리가 시장에서 동나버렸습니다.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지갑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. 올해 1분기에만 소비자용 램 가격이 최대 110% 폭등했습니다. 2배가 됐다는 거예요. 삼성은 DDR5 메모리 계약 가격을 한 개당 $7 수준에서 $19.5 넘게 2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. 작년 가을에 $60에서 $90면 사던 32기가짜리 메모리 키트가 올 1월엔 $150에서 $180가 됐습니다. 컴퓨터를 직접 맞추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고 램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. 델이나 에이수스 같은 PC 제조사들은 메모리 값 때문에 컴퓨터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. 자, 그림이 보이시죠? 여러분이 컴퓨터 부품값으로 작년에 2배를 치르는 그 고통의 정확히 반대편에 바로 그 품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앉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. 어제 마이크론이 8.7% 뛴 건 실적 발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. 한 증권사가 메모리 가격 전망을 또 한 번 위로 올렸기 때문이었어요. 정작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 6월 24일입니다. 사실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만으로 이만큼 뛴 거죠. 그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는지 마이크론은 올해 주가가 치솟으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두 번째 갈래는 인텔입니다. 어제 10% 넘게 폭등했는데 이건 메모리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애플과 인텔이 미국 안에서 칩을 함께 생산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.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지난 5월 초에 두 회사 사이의 예비 합의 가능성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어제까지도 애플이나 인텔 어느 쪽도 공식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시장 반응이 갈렸습니다. 같은 소식에 애플 주가는 0.6% 움직이는데 그쳤습니다. 둘 중에 누가 더 이득을 보는지를 시장이 분명하게 가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어제 그 갭의 성격을 보여주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. 인텔조차 개장 직후 그날 고점을 찍고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흘러내렸습니다.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 하나에 튀어오른 주식이라 막상 정규장이 흘러가는 동안 김이 빠진 거죠. 어제 초록불의 영웅조차 고점에서 밀렸다는 것. 이게 어제 장 전체의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가 어제 시장의 진짜 핵심입니다. 칩이 이렇게 멜트업으로 치솟는 동안 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? 반도체가 아니라 컨설팅이었습니다. 액센추어, 세계 최대의 IT 컨설팅이자 아웃소싱 회사가 어제 17.4% 폭락하며 덩치 큰 종목 가운데 그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액센추어의 실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.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오히려 웃돌았습니다. 그런데 주가가 박살난 이유는 미래에 있었습니다. 회사가 한 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6% 구간에서 3에서 4%로 깎아내렸고 새로 따낸 수주도 1년 전보다 줄었거든요. AI 투자가 전통적인 IT 서비스의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고 다들 기다리던 기업들의 IT 예산 회복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게 시장이 읽어낸 구조였습니다. 사실 적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액센추어 같은 전문 서비스 기업을 경기 회복의 수혜주로 보고 사모아뒀던 터라 어제의 가이던스 하향은 그 베팅이 통째로 어긋났다는 통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 진단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배경을 하나 더 깔아야 합니다. 액센추어는 지난 1년 사이에 AI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며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줄였습니다. CEO는 AI 시대에 맞게 재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은 추가로 더 줄일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고요. 업계에서는 이미 AI가 컨설팅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돕니다. 사람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던 이 산업의 살을 AI가 빠르게 발라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. 액센추어는 AI 관련 신규 수주가 지난 1년 사이 70% 가까이 불어났습니다.
AI 일감은 분명히 늘었는데도 주가가 무너진 겁니다. 왜냐면 AI가 새로 가져다주는 매출보다 AI가 깎아먹는 기존 사람 장사의 구멍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. AI 시대의 승자처럼 보이던 회사조차 AI한테 제 살을 베이고 있는 겁니다. 엑센추어가 무너지자 같은 동네에 있는 코그니전트도 6% 가까이 동반 추락했습니다. IT 서비스 업종 전체가 같은 칼에 베인 하루였어요. 그리고 이 칼날은 빅테크의 심장부에도 닿아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세요. 어제는 0.05% 보합에 그쳐 눈에 안 띄었지만 이번 달만 놓고 보면 17% 넘게 빠졌습니다. 어제 겨우 멈춰서기 전까지 6거래일을 내리 흘러내린 끝이었어요. 이유가 뭐냐?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자본 지출로 1,900억 달러를, 그러니까 작년보다 61%나 더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지출을 정당화해줘야 할 핵심 파트너 오픈AI가 오히려 아마존 클라우드로까지 발을 넓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약정을 줄였습니다. 그 여파로 일부 상업 수주 증가세도 한풀 꺾였고요. 돈은 역대급으로 쓰는데 그 돈을 회수해줄 수요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. 시장의 질문이 바뀐 거예요. 작년까지는 AI에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느냐가 칭찬거리였는데 이제는 그 투자에서 도대체 언제 돈이 돌아오느냐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흘린 그 자리를 누가 주워가는지도 어제 함께 드러났습니다. 오픈AI가 새로 발을 넓힌 곳이 바로 아마존의 클라우드였고 어제 아마존은 2.9% 올랐습니다. 같은 AI 자본 경쟁 안에서 한쪽의 약정 축소가 다른 쪽의 새 일감이 되는 구도죠. 거대 클라우드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린 겁니다. 자, 이제 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죠. 어제 하루 같은 AI라는 단어가 시장을 세 개의 층으로 정반대로 갈라놓았습니다. 가장 아래 삽과 곡괭이를 파는 층, 그러니까 메모리와 반도체에는 로켓이 달렸습니다. 마이크론과 인텔이 그 자리에 있죠. 그 위, 그 삽을 사들이는 층,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대 클라우드 회사에는 불안이 내려앉았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위, 그 삽이 언젠가 대체해버릴지 모르는 층, 사람 손으로 일하던 컨설팅과 IT 서비스에는 단두대가 떨어졌습니다. 엑센추어와 코그니전트가 거기 누웠습니다. 어제 시장은 이 세 가지 운명을 단 하루 만에 전부 가격에 박아 넣었습니다. 그러니 어제 2.5%는 시장이 다 같이 행복했던 날이 아닙니다. AI가 제 식탁을 다시 차리면서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치울지 더 또렷하게 줄을 세운 날이었어요. 아까 에너지를 배웠던 그 칼이 사실은 이 줄 세우기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. 어제의 위험 선호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비트코인입니다. 주식이 이란 휴전에 환호하던 바로 그날 비트코인은 오히려 3.9% 빠져 63,0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. 위험을 좋아하는 날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야 할 고위험 자산이 거꾸로 간 거예요. 크립토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15 극단적 공포 구간에 처박혀 있습니다. 주식은 안도하는데 코인은 떨고 있는 같은 날 정반대의 두 표정. 어제의 위험 선호는 시장 전체로 번진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좁은 골목에만 켜진 불이었다는 걸 코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. 그리고 이게 우리처럼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사람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올라타 있는 그 지수의 엔진이 점점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어제만 봐도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였고 같은 지수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는 뒤로 처졌습니다. 지수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돈이 칩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죠. 이게 계속되면 우리 수익률은 점점 더 반도체, 그중에서도 메모리 사이클의 운명에 묶이게 됩니다. 좋을 때는 어제처럼 화끈하게 끌어주지만 그 한 다리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같이 안고 가는 셈이에요. 그래서 어제 같은 멜트업일수록 그냥 환호만 하지 말고 이 쏠림 자체를 머리에 새겨두는 편이 낫습니다. 이제 우리 실험 계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어제 영상 끝에서 14,600달러대라고 말씀드렸던 그 계좌가 목요일 장의 반등으로 오늘은 약 15,600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전략이 무슨 신통한 판단을 해서가 아닙니다. 나스닥이 밤사이 갭으로 튀어오르자 3배 레버리지가 그 진폭을 그대로 양방향으로 증폭한 결과일 뿐이에요. 그저께 워시의 밤에는 그 증폭이 우리를 아프게 때렸고 어제는 같은 증폭이 우리 편이 됐습니다. 같은 칼의 양날입니다. 현재 우리 페이지는 여전히 롱이고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8% 위에 떠 있어서 큰 추세 자체는 멀쩡합니다. 거기까지가 어제 전략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. 1,000달러를 되찾았다고 우쭐할 것도 그저께 빠졌다고 무너질 것도 없는 그냥 추세 위에서 진폭을 견디는 날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시험대는 분명합니다. 첫째, 어제 장을 끌어올린 그 메모리 멜트업이 진짜인지 아니면 기대만 앞서간 건지는 다음 주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이 1차로 채점해줍니다. HBM이 정말 다 팔렸다면 숫자로 증명될 거고
거기서 어긋나면 어제 이 자리를 끌어올린 반도체부터 되돌아설 겁니다. 둘째, 사흘짜리 긴 주말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밤 장이 열렸을 때 어제 갭으로 들어온 그 안도가 정규장 매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갭만 덩그러니 남기고 식어버리는지를 봐야 합니다. 어제처럼 푸시 무겁게 깔리고 공포지수가 공포에 머물러 있는 한 시장은 아직 자기가 만든 이 초록불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헤드라인이 환호할 때 장속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 둘 중 누가 옳았는지는 늘 며칠 뒤에 드러납니다. 다음 주 월요일이 그 첫 단서를 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어제 그 2.5% 초록불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사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리는 장은 어제의 안도가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였기를, 그래서 여러분 계좌도 한 칸 더 올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.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.